안녕하세요. 김재리입니다. 2023년 9월, 영국 에식스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생각에 잠겼어요. 왜 안 오는 거지? 아니, 분명히 올 때가 지났어요. 지났어도 좀 한참 지났죠. 근데 진료를 받으러 오지도 않고 기록을 보니까 어디 다른 병원에서 약을 받아간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의사가 기다리던 건 맥걸러프 부부입니다. 70대인 이 부부는 건강이 막 아주 좋진 않았어요. 아내 로이스 맥걸러프는 불안 장애와 광장 공포증을 가지고 있었고, 남편 존 맥걸러프는 고혈압에 당뇨, 고지혈증, 녹내장을 앓고 있었어요. 막 당장 시한을 다투는 그런 중병을 앓고 있는 건 아니지만 꾸준한 약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병이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오질 않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부를 본 게 무려 4년 전이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연락이 아주 끊긴 것도 아니었어요. 병원 내원 안내를 하면요, 전화도 받고 예약을 하기는 또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예약 날짜가 다가오면 어김없이 매번 약속을 취소하는 거예요. 이유는 다양했는데 그 모든 전화는 이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 딸, 버지니아가 했습니다. 고민하던 의사는 전화를 들어서 복지국에 연락을 했어요. 이 환자들이 위험에 처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요. 연락을 받은 복지국은 맥컬럽 부부의 의료 기록들을 확인하고는 마찬가지로 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부의 소식을 경찰에 전달합니다. 에식스 경찰은 부부의 이 안녕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받은 건 딸 버지니아였습니다. 버지니아는 경찰들이 이제 부모님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여행 중이시라고 대답했어요. 좀 길게 여행을 가서 다음 달이면 집에 또 돌아올 거라고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물어보던 경찰은 뭔가 좀 이상한 점을 눈치챘어요. 이 버지니아의 말에 따르면 그녀의 부모님은 이 집에 거의 들어오지도 않는 것 같았거든요. 맨날 어디 장기 여행 중이고 맨날 휴가 중이야. 그 병원 진료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마땅한 답변을 듣질 못했어요. 결국 2023년 9월 15일, 경찰은 이 맥걸러프의 집을 급습했어요. 여러 명의 경찰들이 앞문이랑 뒷문으로 동시에 진입했고 테이저건을 겨눈 채로 집에 있던 버지니아에게 다가갑니다. 버지니아는 경찰들을 보고 약간 당황한 듯 하면서도요, 꽤 침착해 보였어요. 살인 혐의로 당신을 체포한다는 그 말에 버지니아는 체념한 듯이 담담하게 말합니다. 저기 위층에 좀 보셔야 될 게 있어요. Yeah, yeah. And then Yeah, I want to tell us the only something. reason I said I need to tell you something about what's upstairs on the top floor as well. I did know that this would kind of come eventually. It's proper that I serve my punishment. So, yeah. 버지니아는 부모님들이 그래서 어디 있냐고 묻는 경찰에게 말해요. 조심해요. 아버지 시체가 거기 있으니까. 버지니아가 가리킨 곳은 그냥 보기에는 무슨 간이 침대나 소파 같았어요. 어느 정도 바닥에서 높이가 있는 자리에 이불이 하나 깔려 있고요. 그 위로 그림들이 좀 흩어져 있었습니다. 존은 그 안에 있다고 했어요. 그럼 어머니는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위층을 가리킵니다. 위층 침대 뒤쪽에 있는 옷장 안을 보시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걸 다 털어놓은 버지니아가 경찰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힘내세요. 적어도 나쁜 놈을 잡았잖아요. 집안을 수색하는 경찰들한테 힘내라고 마치 격려하는 듯한 말을 건넵니다. 이렇게 그 의사 선생님의 신고 덕분에 맥걸로프 부부의 시신은 4년 만에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버지니아는 부모님의 시신과 함께 이 집에서 계속 같이 살았던 거예요. 4년 전 이 부부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버지니아는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부모의 시신을 그 집에 몇 년이나 그렇게 가둬둔 채로 같이 살아가고 있었던 걸까요?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맥걸로프 가족은 이 영국 에식스의 3층 주택에서 꽤 오랜 시간을 살았어요. 존과 로이스 부부에게는 6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딸만 5이었어요.
이 6자녀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경영 컨설턴트 일을 하다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가르쳤어요. 나이가 들면서 뭐 이런저런 질병들이 생겼지만 여전히 골프를 좋아하는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근데 젊었을 때부터 좀 술을 좋아했고요. 성격이 조금 깐깐하고 고지식한 면이 좀 있었다고 해요. 로이스는 손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렇지만 성격이 막 이렇게 살가운 그런 성격은 아니었고요. 묵묵하게 좀 다정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사실 이 부부는 둘 다 좀 딱딱하고 엄격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부부 성향 자체가 엄청 외향적이거나 남들이랑 어울리는 걸 막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특히나 로이스는 광장공포증까지 있어서 거의 막 외출을 많이 하지도 않았고요. 다들 뭐 아시겠지만 이 광장공포증이 어떤 거냐면 넓은 공간이나 사람들이 막 붐비는 장소 혹은 집 밖에 홀로 남겨져 있는 상황에서 극도의 불안을 느끼는 그런 증상을 말해요. 불안 장애의 한 유형인데 아무래도 이런 광장공포증이 있으면 집을 나서는 일이 쉽지 않겠죠. 이렇게 조금 엄격한 면이 있는 부모님이었지만 어찌됐던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부였어요. 집안마다 분위기는 조금 다르잖아요. 이 복작복작한 집안의 막내딸이 바로 버지니아 맥걸로프입니다. 사실 버지니아는 어릴 때부터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반에서 좀 특이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같이 학교를 다녔었던 친구 베서는 아, 버지니아요? 걔 학교 다닐 때 조금 이상했어요. 라면서 회상했어요. 버지니아는 먼저 이렇게 다가가는 게 어려웠던 건지 친구들한테 좀 맥락 없는 선물을 하기도 했대요. 친구들이 뭐 필요로 할 만한 걸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집에서 굴러다니던 거? 딱 봐도 엄마나 형제들이 쓰던 게 분명한 것들을 선물이라고 잔뜩 가져와서 건넸대요. 조금 안쓰럽죠. 학창 시절을 버지니아는 외롭게 보냈고 때때로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버지니아보다 나이가 많은 형제자매들은 성인이 되고 나서 빨리 독립해서 집을 나갔다고 해요. 아무래도 부모님이 좀 엄격하다 보니까 다들 좀 서둘러서 나갔던 것 같아요. 버지니아도 한때는 나가 있기도 했지만 결국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러 일들을 전전하긴 했는데 정기적으로 오래 일한 직장은 없었고 결국 돈이 부족해져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사건이 있기 한 4, 5년 전에 이렇게 집에 돌아온 이후로 버지니아는 그냥 부모님이랑 함께 지냈습니다. 2019년 버지니아가 31살일 때였어요. 부모님한테는 나 예술 쪽으로 좀 직업을 바꿔보고자 한다. 그렇게 말하고는 공부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미 70세가 넘은 이 맥걸로프 부부는 연로한 데다가 특히나 조는 질병들이 있어서 여기저기 아팠습니다. 함께 살면서 돌봐줄 딸이 있는 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버지니아는 몸이 아픈 부모님을 대신해서 재정 업무를 돕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웹 디자이너 일을 구했다면서 앉아서 이렇게 일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공부도 계속 같이 병행한다고 했고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쪽으로 잘 나가게 되면 엄마 아빠한테도 좋은 일이야. 조는 이렇게 얘기하는 딸한테 때때로 용돈을 좀 꽂아주기도 했습니다. 돈을 아무래도 많이 벌지 못하는 딸이 어디 가서 기죽지 않았으면 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버지니아는 공부한다면서 뭐 어디 대학을 다닌다거나 아카데미에 등록한다거나 이런 걸 하질 않았습니다. 무슨 웹디자이너? 버지니아는 실질적으로 그런 창작 활동들을 경제 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예술 활동이라는 게 집에서 앉아서 뭐 그림만 그린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공부도 계속 해야 될 거고, 그러면서 공모전을 나간다든지, 그림을 그려서 그걸로 좀 돈을 번다든지, 자기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뭐라도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활동은 일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다른 일이라도 했냐?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그냥 생백수로 집에서 놀고 먹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얘가 일하고 있는 게 맞나? 그렇게 의심하면 갑자기 없는 병을 만들었어요. 아, 나 요새 좀 아파서 쉬는 거야. 아, 요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그래도요, 차라리 이러기만 했으면 괜찮아요. 경제적으로 독립 못한 게 스스로 부끄러워서 그냥 좀 거짓말했다고 하면 사과하고 되돌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버지니아는 부모님의 재정 업무들을 돕게 되면서 알게 된 그 개인정보들, 신분증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요. 부모님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까지 긁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을 상대로 금전 사기를 친 거예요. 그렇게 손에 쥐게 된 돈들로 뭘 했냐? 쇼핑을 하고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다 꼬라박았습니다. 당연히 그 돈들은 고스란히 존과 로이스의 빚으로 돌아왔죠. 부모님도 그렇게 빚이 생기고 있다는 걸 아예 모를 수가 없었을 거예요. 버지니아는 존이랑 로이스가 그들 앞으로 생긴 그 채무의 의문을 갖기도 전에 이거 은행이 뭐 좀 실수한 거야. 이거 누가 해킹했다 그러더라. 내가 알아봤는데 우리 사기당했대.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가 진행 중인데 그 범인이 잡히면 다 돌려받을 수 있대. 좀만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거짓말을 쳤어요. 은행 위조 문서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부모를 철저하게 속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거짓말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201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버지니아가 진 빚이 6만 파운드에 달했습니다. 지금 환율로 1억 원이 넘는 돈이에요. 맥걸로프 부부는 사기당했다고 생각한 그 돈에 대해서 피해자니까 당연히 진행 상황이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버지니아한테 물어보면 버지니아는 말을 지어내야 됐어요. 그러면서 이 돈을 이제 나중엔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도 했겠죠. 근데 무직인 상태에서 어디에서 1억 원이 솟아나겠어요? 막막했던 버지니아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 부모님이 사라진다면 더 이상 거짓말도 안 해도 되고 돈도 안 갚아도 되잖아요. 버지니아는 솔직하게 잘못을 고백하고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그 방법이 더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2019년 3월부터 버지니아는 처방약들을 슬쩍슬쩍 모으기 시작했어요. 5월에는 칼이나 절구 같이 약을 분쇄할 수 있는 도구들도 구입했고요. 그해 6월이 됐을 무렵에는 그 약들이 꽤나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버지니아가 약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잖아요. 무슨 약을 얼마나 넣어야 효과가 있을지 그걸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험을 하기로 했어요. 부모님의 점심 식사에다가 몰래 가루 낸 약들을 넣어서 미리 먹여본 거예요. 그리고 6월 15일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을 음료에 섞어서 존에게 건네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더 많은 약을 섞어야지 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틀 뒤, 버지니아는 로이스에게는 약이 든 음료를, 존에게는 술을 건넸어요. 평소에도 술을 즐겨 마시던 존은 잔에 들어있는 술을 모두 마셨고요. 로이스는 음료를 남겼습니다. 애초에 로이스의 잔에 넣었던 약 자체가 더 적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부가 섭취한 양이 꽤 차이가 났을 거예요. 그렇게 저녁 시간을 보내고 각자의 침대에서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버지니아는 전날 밤에 그 결과를 확인하려고 부모님의 침실로 향했어요. 이때 존과 로이스는 각자 다른 침실을 쓰고 있었어요. 먼저 1층에 있는 존의 방으로 향했어요. 존은 숨을 쉬지 않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위층에 있는 로이스의 방으로 올라갑니다. 로이스는 무사했어요. 버지니아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봐 다 미리 대비를 해놨어요. 엄마 아빠 중에 한 사람만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게 신고든 뭐든 조치를 취할 거라는 걸 미리 염두에 둔 겁니다. 아침에 막 일어나서 침대에서 이렇게 헤드폰을 끼고 라디오를 듣고 있던 로이스에게 버지니아는 다가갔어요. 그대로 망치를 들어 올려서 어머니의 머리를 내리쳤어요. 로이스는 그제서야 버지니아가 뒤에 왔다는 걸 알아채고 뭘 하는 거냐며 막 소리 지르고 저항했지만 버지니아는 한 번 망설이지도 않고 칼로 무자비하게 로이스를 찔렀습니다. 8번이나 칼에 찔린 로이스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어요.
버지니아는 사망한 어머니의 손을 들어 올려서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이렇게 로이스를 찌르는 과정에서 버지니아도 손에 상처를 입었거든요. 자기 가족은 그렇게 무참하게 찔러놓고 자기 손 그거 베었다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에서 어쩌다 이렇게 다쳤냐고 물어보니까 야채를 썰다가 다쳤다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처치를 다 받고 버지니아가 향한 곳은 첼럼스퍼드 시내였어요. 거기에 있는 상가들을 돌면서 아빠의 카드로 비닐 장갑과 침낭을 구매합니다. 이제 자기를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기당한 돈을 돌려달라고 할 사람들도 없고요. 집에 온 버지니아는 그 시내에서 사온 침낭 2개를 꺼내서 각각 존과 로이스를 넣었어요. 그리고 로이스의 시신은 2층에 있는 옷장 안에 집어넣고 테이프로 옷장 문을 다 이렇게 꼼꼼하게 밀봉했습니다. 존이 담긴 침낭은 1층 서재에 뒀는데요. 두기 전에 버지니아는 꽤 큰 공사를 진행했어요. 인터넷으로 벽돌 40개, 시멘트, 건축용 모래를 주문했어요. 이 도착한 재료들로 서재 안에다가 거의 소파만한 홈메이드 무덤을 만듭니다. 영국 언론에서는 이걸 마우솔레움이라고 표현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영묘라는 뜻인데요. 개인을 숭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무덤, 이런 거래요. 존은 침낭과 몇 겹의 그 비닐들에 둘러싸인 채로 이 안에 봉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벽돌과 시멘트를 로이스가 들어있는 그 옷장 앞에 차곡차곡 쌓아서 간이 벽도 만들었어요. 그렇게 2019년 6월 이후로 맥걸로프 부부는 동네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원체도 그다지 외출을 많이 하는 부부는 아니었지만 그 이후로 아예 보이지 않게 된 거죠. 아예 모습을 감춘 거예요. 그런데 바로 몇 달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한 거예요. 맥걸로프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나오지 않게 된 거죠. 이웃이 며칠씩, 몇 주씩 보이지 않아도 만나지 못해도 그냥 그러려니 했잖아요. 그냥 이게 끝나면 그때 만날 수 있겠거니. 버지니아에게는 완전 행운이었던 거죠. 아주 좋은 핑곗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도 이 부부의 안부를 걱정하는 이웃들은 있었습니다. 부부가 자주 들리던 그 식료품 가게 주인 폴은요,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식재료를 사러 온 버지니아한테 부부의 안부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버지니아가 부모님은 이제 여기에 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멀리 이사를 갔다고요. 맥글로프 부부한테 텔레비전 같은 전자제품을 임대해주고 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바로 앨런 톰슨인데요. 이 앨런도 약간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2021년에 버지니아가 벼랑간 전화를 걸어서는 부모님이 이사를 간다고 해서 TV 임대 계약을 좀 취소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TV를 회수하려고 가려고 했더니 집에는 절대로 못 들어온대요. 약간 황당한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을 땐 TV만 덩그러니 그냥 현관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부부의 집 창문은 커튼들이 모두 꼼꼼하게 닫혀 있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평소에 버지니아가 좀 이상하거나 어색하게 행동할 때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그냥 좀 이상한 모습을 보여도 원래 그랬으니까 하고 넘겼대요. 원체 재미없는 농담하고 그 자기만 웃긴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허공에다가 혼자 떠들다 가고 그랬기 때문에 딱히 다들 그걸 귀담아 듣질 않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웃들은 어떻게 속였다 쳐. 근데 버지니아는 본인을 제외하고도 형제가 5명이나 더 있잖아요. 가족들은 부모님이 사라진 걸 어떻게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존과 로이스를 살해한 당일 그 오후에 버지니아는 로이스의 핸드폰으로 언니한테 나랑 너희 아버지는 이번 주에 월튼 바닷가에 놀러 와 있어 라고 보냈습니다. 자기 전에는 잘 자렴 이렇게 인사도 남겼고요. 버지니아는 존과 로이스의 핸드폰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지? 우리는 또 여행을 간단다? 또 생일이 되면 부모님의 이름으로 다 생일 카드도 보냈어요. 뭐 언니들한테도 보내고 손주들한테도 보내고요. 심지어는 엄마인 척하고 전화도 해요.
나중에 이걸 다 알게 되고 나서 그 형제들은 얼마나 소름 끼쳤겠어요. 버지니아는 병원을 예약했다가 취소했던 것처럼 가족들과의 약속도 잡았다가 여행이나 코로나, 건강 문제를 핑계로 약속 날짜에 임박해서 다 그걸 취소해버렸어요. 집에 오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못 보겠다. 절대 오지 말거라. 이렇게 써서 보냈고요. 그렇게 가족들은 몇 년 동안이나 존과 로이스를 못 만난 거예요. 그래도 잘 지내고 있을 줄 알았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생이 함께 살면서 부모님을 보살피고 있으니까. 그리고 연락도 꼬박꼬박 잘 되고요. 어디 상상이나 했겠어요. 2023년이 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식료품 가게 주인 폴 있잖아요. 폴은 버지니아가 더 이상해졌다고 생각했어요. 버지니아는 언제는 막 하루에 4번씩 가게에 왔다가도 또 몇 주 동안은 아예 안 보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때는 가게에 한번 와서 경찰이 나를 쫓고 있어요. 내가 엄마랑 아빠를 죽였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폴은 이걸 듣고도 버지니아가 진짜 부모님을 죽였다고는 생각도 못하고요. 아유, 얘가 원래도 좀 이상했는데 오늘은 더 이상한 소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곤 넘어갔어요. 버지니아가 특이한 것도 특이한 건데 거짓말을 좀 많이 해댔어서 그냥 흘려들은 것도 있었어요. 한동안 버지니아는 자기가 임신했다면서 사람들의 관심과 그 애정 어린 걱정을 받았었거든요. 배도 어느 순간 이렇게 임산부처럼 볼록하게 나와서 다들 당연히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배가 볼록 나왔던 것도 막 뭘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렇게 임신한 것처럼 보이려고. 폴한테만 그런 것도 아니고 자주 가던 꽃집에서도 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동네에 소문난 거짓말쟁이였던 거죠. 꽃집 가서도 맨날 혼자 떠들어요. 버지니아 얘기만 들어보면 항상 그녀의 주변에는 드라마 같은 일들만 벌어지고요. 혼자만의 세계에 푹 빠져가지고 계속 떠들어대는 걸 꽃집 주인 데비는 대충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근데 그런 데비가 마음에 들었는지 버지니아는 온갖 음식들이랑 선물을 다 사와가지고 갖다 바쳤어요. 마치 옛날에 학교 옆자리 친구들에게 했던 것처럼요. 다들 그렇게 조금씩은 의아하더라도 맥걸로프 부부가 실종됐다는 확신을 가지진 못하고 있었던 때, 정말 다행히도 존과 로이스의 주치의가 이상한 걸 눈치챘고요. 보건국에 신고를 해준 덕분에 맥걸로프 부부가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주치의가 조금만 더 무심한 사람이었더라면,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부부의 시신은 언제 발견됐을지 정말 모를 일이에요. 환자를 살필 줄 아는 세심한 사람이 주치의였기 때문에 이렇게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소름 돋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사실 경찰은 이 집을 급습하기 한 달 전에 여기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 안에 들어왔었어요. 뭐 살인사건 때문이 아니라 어떤 폭행사건 때문이었는데요. 뭐 내용이 뭐였는지 구체적으로는 공개가 안 되어 있었는데 버지니아가 직접 부른 거래요. 자기가 폭행 피해자라면서. 그것 때문에 경찰들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그 시신 두구가 잠들어 있는 집 안에 들어갔었던 거예요. 당연히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갔고요. 그 폭행 사건은 뭐 가해자도 제대로 없고 해서 흐지부지 끝났다고 합니다. 결국에 체포된 버지니아는 순순히 자기가 저지른 일들을 인정했어요.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흉기로 쓴 칼이랑 망치는 어디에 있는지 경찰들 고생하지 말라고 상세하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 경찰들 격려하는 거 보셨죠? 칼은 계단 밑에 공간에 있는데 아직 피도 그대로일 거라고 얘기해줬고요. 구금 후에 망치가 어디에 있을지 얘기하면서는 막 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버지니아는 로이스를 폭행할 당시에 대해서 진술하면서 마치 누군가가 실로폰을 형편없이 치는 것이랑 같았다. 그저 마구잡이로 휘둘렀다고 했어요. 자기의 죄를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처럼 보였던 버지니아는 구금되고 나서 조사가 진행되면서 약간 내빼는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에 경찰들이 막 집에 진입했을 때는 나는 처벌받는 게 맞다. 내가 받아야 될 죗값을 다 치르겠다. 그렇게 말해서 그냥 유죄 인정하고 감옥에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변호사랑 얘기해보고 나서 조금 마음이 흔들렸는지 정신감정을 준비합니다. 근데 아주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버지니아는 범죄 당시에 성격 장애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증상을 보였다고 해요. 전문가의 정신감정 그 보고서에 따르면 버지니아는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장애 증상 때문에 진짜 극단적으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모와 함께 살기 아니면 부모를 죽이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만 사고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어요. 또 버지니아 본인은 어릴 때 부모님이 자기를 방임했고 그게 자기 정신 상태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했어요. 궁금증에 그 내용들을 편지로 적어가지고 영화 제작자에게 보내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정신질환을 앓는 어머니와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서 계속 학대받던 아이가 결국 정신이 나가서 그렇게 된 거다. 이런 식의 내용이었대요. 이거에 대해서는 버지니아의 형제들이 들고 일어나서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일은 전혀 없었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모욕하지 말라면서요. 같이 살았던 가족들이 잘 알겠죠. 이런 정신감정을 받느라고 재판은 조금 미뤄졌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2024년 7월 4일, 버지니아는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살인 2건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궁금하지 않으세요? 버지니아는 부모님한테 계속 거짓말을 치고 일을 안 했었잖아요. 본인 수입이 0이었단 말이죠. 그럼 체포되기 전 4년 동안은 뭘 하고 지냈을까요? 바뀐 환경에서 새롭게 예술 활동을 하면서 건실하게 지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상하신 대로 개버릇 남 못 줬어요. 로이스와 존을 살해한 바로 다음 날에 버지니아는 자기가 로이스인 척 하면서 은행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았어요. 그리고 그 카드로 옷 쇼핑을 했습니다. 부모를 죽이고 나서 한 게 기껏해야 쇼핑이에요. 대출도 더 받고 집에 있었던 물건들을 갖다 팔아가지고 그걸로 돈을 마련하기도 했어요. 은행 계좌에 있던 돈들도 다 빼다 썼고요. 존이 대학교 강사였잖아요. 그래서 교직연금이 나왔단 말이에요. 부부 명의로 따로 국가연금도 나왔고요. 그것도 자기가 다 갖다 씁니다. 겨울에 난방비 보조금 나오는 것도 신청해서 존의 계좌로 아주 알뜰살뜰히 받아냈어요.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취업을 해서 돈을 번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긁어다 쓴 금액이 15만 파운드에 달한대요. 지금 우리 돈으로 약 2억 8천만 원이에요. 경찰은 버지니아가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추적을 해봅니다. 뭐 어디 사치를 부렸나? 아님 뭐 어디 투자라도 했나? 근데 버지니아는 사치는 부리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돈을 전부 자잘한 쇼핑이랑 온라인 도박에 썼어요. 도박으로 근데 돈을 벌 수 있을 리가 없죠. 그렇게 뚫린 항아리에다가 쏟아부은 돈들은 전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4년이 지난 버지니아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쨌든 버지니아가 유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재판은 따로 열리지 않았고요. 바로 선고 공판으로 넘어갔습니다. 2024년 10월 11일에 열린 이 공판에는 맥걸러프 부부의 다른 자녀들이 직접 작성한 피해자 역량 진술이 낭독되었어요. 신원 보호를 위해서인지 직접 법정에 나와서 진술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충격과 상실을 느꼈고 버지니아는 앞으로 몇 년간 엄마 아빠와 함께 만들 수 있었던 추억과 유대를 잔인하게 빼앗았다. 우리 엄마 아빠는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있을 거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리워하고 사랑할 것이라면서 그 비통함을 전했습니다. 판사는 버지니아의 그 정신감정 결과를 받아봤고요. 분명히 그게 영향을 끼쳤을 수는 있겠지만 증거들을 봤을 때 버지니아의 상습적인 거짓말과 절도, 그 절도를 숨기기 위한 선택들의 원인은 자폐가 아니라 그저 금전적 이득이었다고 말했어요. 누가 봐도 그래요. 버지니아는 단순히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짓말들을 들키는 거, 그거 하나가 두려워가지고 부모를 살해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자기한테 떨어질 금전적 이득까지 다 계산을 하고 살해를 했잖아요.
이렇게 범행은 오로지 버지니아의 판단과 선택,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고 판결문에 분명히 명시를 했지만 실제로 선고된 형량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버지니아는 부모님을 모두 살해하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서 최소 36년 복역 후에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자기 부모님 2명을 모두 그렇게나 잔혹하게 계획적으로 살해했는데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조건이 좀 말이 되나. 판사는 버지니아가 순순히 범행을 인정한 점, 구금된 이후로 내내 뉘우친 모습을 보인 점, 그간 전과가 없었던 점들을 고려했다고 해요. 이후에 형량이 좀 부당하게 관대하다면서 법무장관실에 그 항소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지만 법무장관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버지니아의 형은 최종적으로 그렇게 확정되었습니다. 선고 공판 내내 버지니아는 무표정하게 바닥만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가끔씩 멍하니 판사를 바라봤어요. 자기가 한 짓들을 후회한다고 말했을지언정 사람을 죽이고도 뻔뻔하게 웃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허세 부리고 가족들까지도 속인 사람이 과연 교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제 얘기 좀 더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다음에 봐요.